저는 이제 바이오 뉴트리온의 대표를 맡은 김주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는 디지털 치료 기기를 개발하고 인허가 과정을 받는 중에 있어서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치료기기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파일럿 연구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주된 내용은 이제 제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재외 한국인 재외 국민들에 대한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1년 반 정도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느꼈고 좀 재밌는 부분도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좀 뭐랄까 글로벌로 진출을 할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이 있었더라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디지털 치료기기는 잘 말씀을 해주셨죠. PC나 앱 또는 이제 VR 기기까지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로 그 자체가 치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앱을 쓸 때 원격 진료가 같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그래서 오늘의 메인은 사실 이 앱에 관한 건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방향을 틀어서 원격 진료 쪽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격 진료는 IT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환자랑 실시간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환자가 뭔가 자기가 불편했던 부위를 사진을 찍으면 그걸 피드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IT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이고 디지털 치료기기는 앱 내에 치료 모듈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또 있죠. 환자분의 경험을 굉장히 혁신을 시키는 거죠. 거리의 장벽을 없애고 시간의 장벽을 없애고 그리고 편리성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두 가지 모두 환자가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환자에게 임파워먼트를 주는 그런 또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신지영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의료정보 데이터 또 라이프로그 데이터가 합쳐지면서 이걸 가지고 최적의 맞춤 케어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격 진료 간단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죽는 원인 10가지를 쭉 봤는데요. 10개 중에 7개는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이라는 거는 내가 매일매일 뭔가를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먹는 거 챙겨야 되고 운동 챙겨야 되고 이런 매일매일의 일상을 모니터링해야 되는 게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 만성질환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 1위는 사실 심혈관 질환이 되는 거죠. 그 외에 만성질환이 아닌 것 중에서는 폐렴이 아직까지는 이제 사망 원인의 큰 부분이 되고 있지만 그 외에 신생아 사망이라든지 설사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점점 줄고 있어서 사실 나중에는 원격 진료와 디지털 치료기기가 합쳐진 어떤 모듈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할 때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했던 거는 재외 국민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에 나가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걸 임의로 이제 재외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외 국민들을 세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원격 상담을 원래 했었어요. 아시겠지만 원격 진료는 금지어죠. 그래서 이제 진료가 안 되려면 진단을 내리면 안 되고 처방이 있으면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원격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벡 이렇게 이제 세 나라를 정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갑자기 이제 재외
국민들 또 재외 동포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봤더니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억 3천만 명이 있습니다. 글로벌하게는. 이게 나라 수로 따지면 5위, 6위 정도 되는 나라인 것 같아요. 나라 수로만 따져도. 그래서 2억 3천만 명 정도의 이제 재외 국민들이 있는데 이 재외 국민들의 이제 생길 수 있는 건강 문제가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제일 대표적인 거는 적응장애죠. 환경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기후가 바뀌니까 이제 기후 적응하는 문제도 있고 문화에 적응하는 문제, 친구가 없는 문제, 서포트 시스템이 없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또 원래 질환이 생길 위험이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 재외 국민들, 재외 동포들에 대한 이제 독특한 이런 건강 위험이 생각보다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1년 반 정도 동안 3개 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벡 이렇게 3개 나라에서 이제 약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했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거는 크게 이렇게 이제 시스템으로 나누어지는데 핵심은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입니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를 채웠고 3개 나라에 그 요구 조건이 과제의 요구 조건이 이제 헬스케어 센터를 세워라 하여서 이제 3개 나라에 각각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를 물리적으로 세우고 그거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각각 뽑았습니다. 코디네이터와 센터를 만드는 거.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했던 거는 각 과의 교수님들 중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수님을 모아서 진료 스케줄을 짰죠. 정형외과는 몇 시부터 몇 시, 무슨 요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20개 정도 과로 상당히 많은 과를 모아가지고 진료 스케줄을 짜고 각 해당 나라에는 이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백업을 해줄 의뢰할 병원을 한번 확인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이제 베트남의 호치민 의과대학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랑 이제 이렇게 약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환자를 받아주셔라. 약간 이런 식으로 했고 그쪽 병원에서는 신환이 생기는 거니까 좋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캄보디아 같으면 헤브론 병원이 이제 한국 병원인데 그쪽에 가서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헤브론 병원 내에 저희 센터도 만들고 이제 좀 백업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마찬가지로 병원의 백업을 좀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걸어 들어오고 원격 우리는 상담이다라고 했는데 응급 환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희 이제 베트남에서는 3군데 했었습니다. 이게 거창하게 센터지만 사실 공간을 하나 빌려서 책상, 의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놓고 코디네이터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베트남에서는 한인협회 내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호치민 의과대학 병원 내에 하나를 만들고 또 배한타임스라고 신문사의 그 사장님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안에 또 이렇게 다행히 하나 만들어서 베트남의 3곳, 그 다음에 우즈벡의 1곳, 한인협회 내에,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헤브론 병원에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진료 예약 스케줄이 다 있는 거라서 이제 환자가 처음에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코디네이터가 기본 문진을 하고 이것저것 측정을 하고 이 사람의 증상에 맞는 과를 예약을 해주는 형식으로 했었고요. 이게 좀 애매하다 이런 경우는 가정의학과에서 이제 상담을 하고 필요시 의뢰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일이 되면 서로 그 헬스케어 센터에서 커넥션을 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였죠. 이게 그래서 저는 원격 진료가 원래 거리와 시간의 장벽을 없애는 건데 거리 장벽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 센터 내에 꼭 와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해외에서 인터넷 커넥션이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가 1차년 때는 이런 이제 센터 내에 오는 사람만 받았었고 2차년도에는 앱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앱을 만들고 집에 썼으니까 이게 앱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줌 같은 게 나왔으면 아마 잘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는 너무 이게 에러가 많이 생겨서 그냥 텍스트 메시지로 또는 사진을 올려주면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앱은 생각보다 많이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주로는 힘들더라도 센터로 그냥 오시더라고요. 예, 와서 이제 코디네이터가 다 세팅을 해주면 말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넘어야 될 장벽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따로 떼서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같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줬습니다. 요거는 고혈압, 당뇨 질환에 썼던 앱이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총 한 1000명을 봤었는데 그 중에서 뭐 재외 국민이면서 그러니까 그 중에는 한국인인데 뭐 캄보디아 부인이 있다. 캄보디아 부인이 어디 상담받고 싶다. 그럼 그런 거 다 해줬었거든요. 그런 거 다 빼고 이제 442명에 대해서만 한번 분석을 했던 게 있습니다. 요거는 논문으로도 한번 발표를 했던 게 있는데요. 남녀 비슷했습니다. 작아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나이는 보통 40대 정도가 많았고 베트남이 주로 이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많았던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근처에서 이동을 걸어서 많이 했지만 차를 가지고 1시간 넘게 이제 해서 오셨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총 이제 그 만족도는 넘어가겠습니다. 만족도는 넘어가고 이제 상담은 한 번으로 보통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많을 때는 3번까지 했었고 5명 중에 1명 정도는 의뢰가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분명히 이제 말을 했었거든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응급 환자의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원격 상담이다.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명 중에 1명은 의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가까운 병원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고 좀 이제 3차 병원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통이 갑자기 심해서 상담 좀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통이 예전에도 이런 두통이 생겼다 말았다 했다고 하시길래 상담을 했었는데 예전 두통과는 상황이 달랐어요. 알고 봤더니 진짜 작게 뇌출혈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피부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원격 상담은 진단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하지만 피부과는 딱 보면 의사가 보고 환자가 있고 하니까 진단 과정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알레르기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약 처방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의 약국에서는 보통 이제 의약분업과 다르게 일반 약들 말고 전문의 약품도 정신과 약 말고는 많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또 처방을 해드리고 하면서 약간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당뇨 관리가 잘 안 돼서 상담한다든지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또는 시야가 좀 안 좋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의뢰를 했던 경우는 보면 당뇨 조절이 안 돼서 의뢰됐던 경우가 제일 크고 3차 병원 의뢰는 근골격계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이제 신경을 누르는 증상이 조금 의심이 돼서 이거는 빨리 가보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셨던 경우도 있고 통증 자체가 심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에서는 이제 당뇨는 수가 너무 적어서 분석을 못했고 혈압 쪽만 분석을 했지만 이런 관리를 해줬었을 때 수축기 혈압이 의미 있게 이제 떨어지는 것도 관찰을 해서 이 부분도 논문으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원격 재외국민 대상의 원격 상담에서는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는 제대로 된 원격 상담을 했던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1000명의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경험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네트워크가 정말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라서 센터를 세우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네트워크에 오류가 생겼을 때 서비스 센터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센터에서 주로 했었기 때문에 센터 내에 어디 이제 다른 사람도 쓰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장이 조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처음부터 법적인 검토를 받고 갔던 게 아니었고 하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에서 나중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걸려면 걸릴 수 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처방전 문제도 그렇고, 또 캄보디아의 한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당뇨가 매우 심한 사람이어서 가까운 병원에서 인슐린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는 못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약간 이런 또 상황이 생겨서 이코노믹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그 분을 위해서 한 달 정도는 이게 임시 방편이기는 했지만 약까지도 조금 이제 전달해드렸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리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 중에 1명 정도는 의뢰가 필요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치료 기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메인이 체중 관리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만성 간 질환이고, 이 간 질환은 사실은 일부에서는 간경병까지 넘어갈 수 있지만 약이 없죠. 약이 없어요. 그리고 간 염일 때 체중을 의미 있게 빼야 되는데 적어도 7에서 10%의 체중 감량이 필요한데요. 5% 이상 살이 빠지면 약으로 승인이 돼요. 그래서 7에서 10%를 그냥 빼라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사실 식이 조절 대체제와 코칭 프로그램을 같이 써서, 그리고 이제 지방간에 대한 교육을 앱을 통해 같이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제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부민병원에서 총 60명의 지방간 환자를 모아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앱을 깔고 이제 식이 대체제를 한 끼 정도 권해드렸고, 그렇지만 이게 안 된 경우도 그냥 앱으로 코칭을 해드리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모니터링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기간이 좀 촉박해서 한 달 정도밖에는 못했었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는 못했는데 이제 30명 실험군, 대조군은 교육 자료를 준 군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마지막 환자의 마지막 방문이 생겨서 요거는 파일럿 이제 프로그램으로 했던 거의 결과만 보여드린 건데요. 나이가 한 41 정도였고, 남자가 특징적으로 많았습니다. 93%. BMI는 이제 30에 가까운 고도 비만이 많았었고요. 간 수치는 42, 71, 66 정도로 ALT가 이제 71 정도로 정상에 한 4배 가까이 올랐던 분이셨습니다. 한 달간 이제 관리를 해주고 나서 체중이 한 4% 정도 빠졌고, 간 수치가 한 달 뒤에 체크했을 때 50 정도로 떨어져서 나름 대조군보다 의미 있게 떨어진 정도가 차이가 나서 이 부분도 지금 논문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거기 부민병원의 검진센터에서 이렇게 환자랑 체크하려고 했었을 때 첫 번째는 의사가 설명하는 게 덜 귀찮아야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보시겠냐라는 과정이 최대한 압축이 돼야 환자가 이제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앱을 깔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앱을 60대 이상은 사실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서 평균 나이가 41 정도로 나왔던 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자분은 50대, 60대가 이제 해당 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못 쓰셔가지고 이제 사실은 좀 그런 사용성 문제가 아직까지는 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원격 진료를 할 때는 어떤 헬스 도메인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떤 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서비스를 할 거냐, 그리고 그 위에는 이 사람의 사회 경제적 환경도 사실 고려를 해서 어떤 그 군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파일럿을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컸던 것 같고, 디지털 치료기기는 이제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이 단계에 어느 단계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타겟군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아직까지는 디지털 치료제로 봤을 때는 내분비 질환, 특히 당뇨가 CGM과 연결돼서 아직까지 기술이 최고로 이제 발전을 했지만 그거 외에 비만이 체중 조절이 필요한 여러 질환이라든지 중추신경계 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다양한 질환에 있어서는 아직 이제 기술도의 성숙도가 조금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로 진출을 할 때 만약에 고려를 한다면 미리 반드시 법적인 검토, 그다음에 규제 검토를 미리 이거에 같이 좀 처음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회사가 처음부터 다 이렇게 알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만약에 어디 이제 해외를 진출하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법적인 규제와 이제 그 병원 내에서의 어떤 규제 같은 부분, 또 문화적으로 민감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미리 좀 조사를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 파트너십을 잘 만드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막상 가서 저도 그때 했었을 때 한인협회부터 먼저 건드렸는데 한인협회가 그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싸우더라고요. 이러면 또 되게 당황스러워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부분요. 그러니까 규제적인 부분과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좀 도와주신다면 훨씬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